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금까지 KT 소액결제 피해로 경찰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약 200건에 달한 가운데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 관련 고객 문의가 9만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 발생 한 달 가까이 되지만 너무 늦게 알려졌고요. 또 KT의 늑장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서 KT 무단 소액 결제까지 통신사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직후 혼란을 겪던 일본에서 500개 기업을 설립하고 600개의 사회 공헌 기관을 세워서 일본 경영 체계를 설계한 시부사와 에이이치인데요. 2024년에 1만엔 신권의 주인공으로 뽑혀서 더 유명해졌죠.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삶과 비즈니스 철학을 담은 책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코스피가 1%대 강세로 마감했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오늘 어제보다 더 상승폭이 커졌죠. 네. 오늘까지 이제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사상 최고치 경신 기록은 5거래일 연속. 네, 정말 대단한 강세장입니다. 지수는 이제 3,4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요. 3,500포인트를 향해 정말로 가고 있습니다. 네. 종가는 오늘 코스피는 1.24% 상승한 3,449.62에 코스닥은 소폭 약보합이었습니다. 0.1% 하락하면서 851.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증시를 견인했는데 특히 외국인의 폭풍 매수세가 상승폭을 키운 요인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오늘 1조 7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단한 상승. 기관도 많이 샀고요. 네, 기관도 오늘 장중에 상당히 크게 매수세 폭을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증시는 이제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뉴욕 증시도 금리 인하 기대도 있고요. 지금 기술주에 대한 활발한 투심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간밤에도 지금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빅테크들 그 중에서도 간밤에는 알파벳이요. 빅테크들 가운데 네 번째로 시총 3조 달러 돌파했고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 매입 1조 달러 넘게 10억 달러 넘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7대 기술주가 일제히 오르는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요. 국내 증시에서도 뭐 반도체주에 특히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대단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79% 상승하면서 이제 일단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정말 이제 8만 원대 고지. 눈앞에 두게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는 35만 원대 처음으로 돌파했고 마감가는 34만 8천 원, 5.14%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 기록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일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유동성이 다시 몰리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투자자 예탁금이 대표적인데 지난 10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72조 8,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네.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건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다가 딱 예치해둔. 네. 그리고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들도 있죠. 그러니까 딱 언제든지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증시 대기 자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다른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는데요. MMF도 지난 10일 220조 원대 초반까지 머물다가 계속 많아져서 12일에는 226조 원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증시가 강세로 본격 진입을 하니까 주식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 자금이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증시를 이끌어왔던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어요. 사실상. 네.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증시를 이끌었다면 지금 대기 자금으로 보면 앞으로는 국내 투자자들이 매수 주체로 나설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물론 이제 코스피가 뭐 지금 10일 연속 올랐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사실 차익 실현 욕구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권사에서는 차익 실현 그 수요와 또 네. 그 매수 수요 간의 수급 공방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렇겠네요. 있는데 네. 반대편 그러니까 공매도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대차 거래 잔고를 보면 이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105조 2,200억 원. 이것도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빨간불을 켜면서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단기 급등했다는 피로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하락장에도 역시 투자자들이 배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한국과 미국이 이제 관세 후속 협상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보다 먼저 이제 협상을 최종 타결짓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올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면서요? 정확히 이제 현지 시각, 미국 현지 시각으로 16일부터니까 조금 더 우리 시각으로는 좀 더 늦을 텐데 연방 관보에 이제 기재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현지 시각 16일부터 발효합니다. 이는 이제 품목별 관세로 일본산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자동차를 비롯한 이런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자동차에는 이제 25%의 관세를 부과했죠. 이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되던 기본 관세 2.5%에다가 여기에다가 품목별 관세 25%까지 더해서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는데요. 네. 무역 협상 타결을 지으면서 이제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게 됐죠. 이 얘기는 이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만큼은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게 우리 한국산 자동차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부터 25%의 관세를 지금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 비교긴 하지만 25% 대 15%의 관세 이렇게 되면 10%포인트만큼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 차와 경쟁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미국과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서 지금 미국 방문한 여한고 상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네. 한일 간의 자동차 관세 격차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 본부장은 우리도 최대한 빨리 자동차 관세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협상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또 한미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진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여 본부장 언급을 했는데요. 모든 의견을 다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 협상 기조, 이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예. 또한 이제 환율 급등 부분이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미 투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국내 시장에서 이런 달러가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지금 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수합을 미국 측에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 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여 부부장이 얘기하는 거는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예고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세 영향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 6개월 연속 감소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자동차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 그 대미 수출이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우리나라 한국산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8월보다 8.6% 증가한 5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 8월 역대 8월 최대 실적입니다.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지역별로 보면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면 작년 8월보다 15.2% 감소했습니다. 네. 20억 9,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 대미 자동차 수출만 놓고 보면 현재는 반년 동안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이제 자동차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부과 초반에는 그래도 기존에 이미 재고로 쌓아놨던 물량이라든지 혹은 할인 정책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그럴 되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앞으로 수출이 타격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게 이제 일본 자동차인데 일본 자동차는 지금 15%로 관세가 이제 10%포인트 낮아지게 되니까 네. 이런 경쟁 상황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대미 수출 감소 우려는 더욱 큰 상황이겠죠. 예. 자, 그리고요. 정부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사후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게 골자입니다. 네. 일단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네.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이거든요. 하한은 30억 원이고요. 상한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사망 사고 같은 이런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그러니까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얘기죠. 등록 말소를 당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뒤에 만약에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건설사가 바로 등록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제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가 됐습니다. 현행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네. 영업정지 요건이 이제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네. 추가를 했습니다. 연간 다수 사망이라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넓게 영업정지 요건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거 늘리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네. 예. 산업안전감독관을 2028년까지 3천여 명으로 증원하겠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업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건가? 전체 기업에 다 해당되는 건가? 이렇게 과징금 30억 원이라든가 상한 영업이익이 5%요? 이거는 이제 그 건설사별로 네. 그 규모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단 건설사들을 비롯해서 업계는 일단 좀 과한 처벌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그 방침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산재와의 전쟁 선포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죠. 건설사들은 물론 산재를 줄여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라는 정부 의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사후 처벌 위주로만 이번 대책이 짜여졌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 사후 처벌 위주의 대책만으로 과연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이런 거 외에도 예를 들면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라든지
혹은 산재 사고를 잘 예방했을 때 혹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현실적으로 처한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들은 책임 준공 확약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책임 준공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과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책임 준공제를 확약을 하면 공정이나 일정 비용을 보증하면서 건설사가 완공까지 다 책임을 근데 져야 완공을 그 기한에 못하거나 이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빠듯한 공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산재가 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개선은 없이 사후 처벌 규정만 지금 대폭 강화가 됐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산재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가 정말로 심한 산재 사고가 나서 영업 정지를 당했거나 네. 혹은 최악의 경우 등록 말소까지 된다면 네. 아까 책임준공제를 부여받은 그런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처벌은 처벌이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행사라든지 혹은 금융사 간 건설사 간의 분쟁으로도 이게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여기 대책에는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런 방침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안 된다. 선언적인 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법조계에서는 이게 과징금이 신설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영업이익 기반에서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한다는 건데 이게 자칫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과징금이라는 거는 어떤 잘못을 해서 얻게 되는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부당 이익의 몇 퍼센트 혹은 부당 이익에 대한 게 과징금이에요. 그렇죠. 요걸 이제 보통 우리가 과징금 형태로 가져가는데 산재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익이 없는데 과징금을 어떻게 그래서 지금 하느냐. 법조계에서는 이게 네.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22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영 구루였던 시부사와 에이이치의 삶과 비즈니스 철학을 담은 책 읽어보겠습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임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책 저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을 역임했던 신현암 팩토리 그 나인 소장의 책인데요. 네. 일본 트렌드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죠. 맞죠. 신현함 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네. 언론에도 글 많이 쓰시고. 맞아요. 이 저자가 20년 전부터 시부사와 에이치의 삶과 비즈니스 철학을 연구하게 됐는데 이 책은 그 내용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왜 시부사와라는 인물이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 혹은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붙일까라는 네. 질문에 답을 먼저 찾아 들어가는 건데 네. 이 시부사와 H가 살았던 시기가 일본에서 가장 그 격동기예요. 그랬나요? 19세기 이제 일본의 근대화 시기죠. 그러니까 막부,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가 이제 그 이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도쿠가와 막부가 이에야스가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도쿠가와 막부를 연 인물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네. 막부 시대에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이제 네.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잖아요. 네. 이 대변혁의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치적인 인물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시부사와 H는 경제적인 영역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네. 한번 제가 다음 말하는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최초의 은행, 네. 은행, 그다음에 최초의 증권거래소, 제지회사, 철도회사, 물류회사, 도쿄가스, 네. 그다음에 NTT. 네. 일본 전신전화공사라고 그러죠. NTT로 줄여서 읽는데 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가 제국 호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제국 호텔. 일본의 3대 호텔 중에 하나죠. 예. 기린 맥주. 네, 대일본 제당. 설탕 만드는 회사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 거죠? 일본 최초의 은행. 이 시부사와 H가 다 관련됐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그 설립에 관여한 회사가 일본에서 무려 5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도쿄 여자대학 등 사회 기관의 설립에 참여한 것도 600여 곳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격변의 시기에 일본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업들을 설립하고 사회 공헌 기관을 설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 무사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막부 시대는. 무사의 시대에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자로 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부사와 H를 두고 재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되지 않은 주판을 든 무사.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연설한 내용들을 담은 책이 국내 번역도 나와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이 노노와 주판입니다. 주판 모르시는 주판. 분 설마 안 계시겠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혹시 또 지금 MZ 세대 중에 끝 세대 분들은 아마 주판이 뭐야? 네. 네, 그렇군요. 주판을 든 무사. 이런 그래요.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시부사와 H가 그 일본의 자본주의의 키트를 만든 것 중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뭐 은행 시스템, 뭐 주식회사, 그리고 증권거래소라면서요. 근데 이 세 가지에 주목했던 이유가 뭔지 책에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왜 혁명적인 제도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동인도 회사거든요. 맞아요.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동인도 회사가 있었던 곳이 뭐 영국에도 있었고 네덜란드에도 있었고요. 제일 유명한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네, 네. 뭐 영국의 동인도 회사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어디에 설립됐냐면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설립된 게 세계 네, 최초의 네. 증권거래소예요. 네. 근데 이 주식회사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 옛날에는 사업하다 내가 망하면 죽을 때까지 전부 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주식회사는 어떻죠? 내가 소유한 지분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만큼만 손해 보는 내 거고. 돈만 잃으면 투자한 돈만 잃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더 혁신적으로 하고 혁명적이고 더 위험을 더 많이 수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경영사학자들 중에 뭐 경제사학자들 중에 주식회사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지금은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그때 당연한 그걸 건데. 생각해냈다는 게 놀랍지 그쵸. 않습니까? 그걸 또 거래하게 만들고 이 아이디어인데 예. 이 시부사와 H가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을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은행과 주식회사는 자본을 얘기하는 거고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혁신과 리스크를 수용하고 그 사회에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시부사와 H가 1867년도에 프랑스 파리를 가게 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종 4년 때예요. 1867년. 네. 파리 만국 박람회에 일본 막부가 초대를 받아요. 그때 도쿠가와 막부의 마지막 쇼군이 도쿠가와 요시노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과 함께 그 시부사와에게 프랑스 파리를 가라.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가냐면은 요코하마에서 출발해서 나가사키 들리고 상하이, 홍콩, 호찌민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런 시절이죠. 근데 이 수에즈 운하를 가면서 굉장히 시부사와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엄청난 규모가 문화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때 시부사와가 프랑스 파리에 갈 때는 어떤 거냐면 일본의 무사들이 이렇게 머리에 묶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옷 같은 것도 칼든 사무라이 옷. 그 차림으로 갔어요. 그 차림 처음에 간 거죠. 네. 그 차림을 갔는데 거기서 수에즈 운하 그걸 엄청난 공연을 하는데 공사 규모도 규모인데 그 시부사와가 거기서 이제 놀랐던 거는 궁금했던 거는 과연 저 건설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지? 그렇죠. 네. 수에즈 운하의 건설 자금은 주식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주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주식회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유럽에 가서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갔다가 벨기에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네. 왜 이 서유럽의 문명은 발달했는데 네. 일본은 왜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을까? 문명이 발전하려면은 자본의 힘이 필요한데 그렇죠. 한 개인의 자본으로는 불가능한데 주식회사를 통해서 가능했다. 예, 이걸 맞습니다. 본 거군요. 그 점이 여기서 이제 시부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본이 그렇게 현대화가 근대화가 못 되는 것은 시부사 내린 결론은 우리는 주식회사, 네. 은행, 네. 산업설비, 네. 자본주의 시스템 이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시부사가 그때부터 일본 무사 복장을 하고 머리도 다 자르고 양복에 중절모를 쓴 네. 무사에서 훨씬 간편해졌을 것 같아요, 복장이. 자본주의자로 아.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수많은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예. 궁금한 거는요. 어떻게 다 경영을 할 수 있었을까? 예. 네. 저도 이게 궁금해요. 사실은 어떻게 그걸 다 연달아 설립할 수 있었을까? 예, 일본도 재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메가더가 이제 일본의 패전 국가였었으니까 지배하면서 이 재벌들이 다른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가 침범하는데 사실 그 재벌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무기도 만들어주고 돈도 되고 그러면서 뭐 미쓰이라든가 미쯔비시 이런 재벌들을 해체하게 되는데 사실 시부사와도 본인 스스로가 재벌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벌을 하지 않았던 거죠. 본인이 네. 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설립자로 남았는데 이 사람이 설립하는 방식은 겁니다. 먼저 A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잘 굴러가면 자기가 투자한 돈을 빼요. 네. 빼가지고 다른 회사를 또 설립해요. B라는 회사를. 네. 근데 이때 A 회사에서 다 손을 떼는 게 아니에요. 고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B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러려면 계속적으로 돈을 놓고 회사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고문으로 남으면서 또 딴 투자하려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인재예요. 인재. 네. 믿고 맡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 시부사와가 이 말한 내용들을 담은 책이 노노와 주판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시부사와의 경영 철학은 뿌리가 노노예요. 이 네. 사람의 경영관이나 비즈니스 철학은 딱 노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용인술에 관한 한 권무술수나 사심은 없다. 네. 그저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일 뿐이다.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이 책에도 나오지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시죠. 이분이 평소에 적재적소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고 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기계는 쓸수록 닳지만 인재는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키우면 키울수록 쓸모있게 더 커진다. 네. 기계는 닳지만. 근데 여기서 시부사와가 이 인재들을 볼 때 사람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봤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병철 회장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았던 게 노노였거든요. 네. 이분도. 네. 또 아마 시부사와를 잘 알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부사와가 사람을 보는 방법은 그 공자님이죠. 유교의 창시자인 시, 관, 찰 세 가지입니다. 시는 네. 그러니까 우리 보는 거죠. 네. 맨눈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네. 그 사람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의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거죠. 관은요? 관은 사람의 내적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음.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살피는 거예요. 네. 내적 동기. 찰은 그 사람의 행동과 동기가 지향하는 목표를 보는 거예요. 결국 다 보긴 보는군요. 처음 눈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의 행실과 네.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를 보고 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네. 세 가지를 보고 평가한 거예요. 근데 행동과 동기와 목표가 모두가 바른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예.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부사와가 미친 일본의 경제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엄청난 후계자를 양산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를테면 일본 최초의 상공회의를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말? 기업 간 모임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기업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네. 이것이 계속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틀을 만든 인물이기도 때문에 이 사람을 두고 이제 설계자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죠. 네. 예. 그 당시로 장수한 인물이었죠. 네, 91세까지 살았습니다. 91세까지였다면서요? 엄청나게 오래 산 겁니다. 네. 이때 아마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됐던 시절일 거예요. 네. 예. 근데 500여 개의 기업 또 600여 개의 사회기관 설립에 관여했다라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는 표현이 맞을 텐데 예. 그러다 보면 좀 지치고 그래서 건강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요즘 말로 자기 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장수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궁금했는데 사실은 시부사와가 요즘 얘기로 하면 평생 현역을 산 사람이에요. 아, 멋져요. 부럽습니다. 네, 평생 현역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냈을까가 이 책에 시간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는 매우 규칙적인 일상을 살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으로 일했으며 점심은 안 먹었고요. 네. 그러니까 낮잠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파를 보면 아침 6시나 7시에 기상, 7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아침 식사. 네. 중요한 겁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독서. 그다음에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업무. 주로 이제 회의가 많았겠죠. 네. 외출해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고 저녁 집에 와서는 6시부터 여기까지 저녁 식사.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독서. 독서를 많이 또 했네요. 독서예요. 네. 그리고 오후 10시에 취침. 굉장히 이런 일상을 엄격하게 관리했다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네. 하루 5시간씩 책을 읽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바쁘고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그 독서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워렌 버핏도 하루에 6-7시간 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생각에 이제 그 생각이 아이디어라든가 전략적 생각이죠. 생각에 이런 것이 잉태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독서의 힘이 네. 시부사와의 삶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단하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까지는 뭐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시켜 주시려니 얼마나 많이 읽으세요. 제가 볼 때마다 놀랍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주일에 한 권씩은 저도 보는 편인데. 좋은 책을 브리핑을 잘해 주셔서 제가 책을 안 읽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일본이 이게 시부사와를 그 만행 그 신권 예. 거기에 주인공으로 꼽았다면서요. 예.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업가가 없잖아요. 화폐. 일본은 이제 1만 원권에 있고 미국은 $100 지폐 있죠. 누구냐면 벤자민 플랭클린.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전 집에 $100짜리 자주 안 봐서. 그래서 조그만 액자에다가 네. 벤자민 플랭클린 액자에다 돈을 껴놨어요. $100짜리. 정말요? 예. 오. 왜냐하면 벤자민 플랭클린이 사실은 미국의 현대 자기개발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저 한 번씩 보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해놓긴 했는데 그런 네. 거.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이 시부사와를 많은 건 넣은 거는 요즘 생각해서 이제 일본이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 이 사람은 일본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물론 이 사람이 뿌린 씨앗 중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기에도 안 좋은 것도 있죠, 사실은. 강제 침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강제했던 청부론, 네. 깨끗한 부자죠. 평생 청렴하게 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졌고서 독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당시에 독점을 하기가 쉬웠던 시기거든요. 대변혁기엔 여러분들 사재기 하기도 쉽고 자기 사업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점하기 좋았지만 항상 시부사와는 독점에 제한이 들어왔을 때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부정했고 거절했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경영학의 아버지인 이제 피터 드러커가 이 경영자의 본질을 무엇인가에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경영자의 본질은 부도 아니고 지위도 아닌 책임감이라는 기본 통찰을 보여준 인물이 시부사와였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센터장과 함께 시부사와 에이지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 읽어봤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38분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사 보안 사고가 점점 잦아지고 있고 또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큰 피해자인 통신 소비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인가요? 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 금요일 12일 기준으로 모두 199명, 1억 2,600만 원 규모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번에 그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은 이전의 해킹 사건들하고는 좀 전혀 그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이제 해킹을 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그 정보를 뭐 다크웹이나 이런 데 팔아먹든가 네.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뭐 스미싱이라든지 네. 다양한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알 수 없는 경로로 개인 정보를 일부 탈취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소액 결제 그리고 뭐 교통카드 충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은 뭐 피해액은 그렇게 크질 않고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어쨌든 해킹을 통해서 우리 개인 정보하고 이 범죄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네. 많은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소액 결제라는 게 보통 건당 어느 정도씩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는 보셨나요? 보통 이제 뭐 보니까 그 개인들이 되게 소액 결제 뭐 많아야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액 50만 원, 1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한도를. 한도. 예,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뭐 7만 원도 있고 많은 사람은 20만 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1인당 피해액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몇십 명인데 네. 다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뭐 1인당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어. 그렇게 크진 않죠. 네. 그래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예. 자기도 모르게 결제가 돼버리거나. 맞습니다. 불안하죠. 네. 예, 불안해서 이제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불법 이게 굉장히 이제 허무맹랑한 소문들 뭐 복제폰이 어떻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퍼져나가니까 지난번 SKT 때도 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유심 교환하느라고 몇백만 명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런 건가요? 그럼요. 사후에라도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요? 보안 전문가인 저도 유심 교체 안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무슨 복제폰이 어떻고 자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몇백만 명이 예, 몇백만 명이 그걸 하느라고 나중에라도 혹시 피해자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닙니까? 예. 네. 결국 지금까지는 단 한 명도 피해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몇백만 명 유심 교체하느라고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때 중국 되게 칩이거든요. 중국 업체만 몇백억 벌었죠. 그래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안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부터 딱 나오자마자 이거는 어떤 개인정보 이슈나 그게 아니고 중국의 어떤 사이버 스파이 행위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해커들도 목적과 수법이 다 있는데 네. 이거는 잘못 짚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게 안 먹혔죠. 자, 그러면 그때 건 그렇고요. 이번 건 좀 다른데 이건 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번 거는. 이번에는 네. 사실은 요즘 해커들도 예.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조직 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킹도 아니고요. 왜냐면 그들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투자 대 수익. ROI를 따지는데 네, 이번 수법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하면은 네. 결국은 적어도 서너 명 이상 동원돼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해킹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더군다나 KT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몇 달은 걸리고 그러면 적어도 몇십억 정도 2, 30억은 적어도 벌어야 되는데 네. 겨우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 뭐 2, 3억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아까부터 소액 결제 뭐 만 원 뭐 이런 게 10만 원이 적다고 표현하시면 듣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이게 조직 범죄로 했다고 하면 네. 2, 3억이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물론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아니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해킹으로 한 게 아니고 내부 협력사 직원이라든지 뭐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끼인 해킹이 아니라 내부 일탈행위다. 내부 그런 일탈이다. 예, 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이용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펜토셀은 또 뭐야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예. 되게 이제 가정이나 네.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네. 아주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런 기지국 형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게 펜토셀인데요. 아. 그게 이제 왜 그러면 LG U 플러스나 SKT는 그러고 KT만 문제가 되느냐? 그 U 플러스나 SKT는 800MHz 소위 말한 황금 주파대를 써요. 주파대. 근데 네. 여기는 이제 1.8 기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파 특성이 가다가 건물이 있으면 잘 투과를 못 해요. 아. 그리고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KT 특성상 이런 펜토셀이라고 하는 아주 초소형 기지국 그거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뭐 보니까 15만 대 정도나 됐는데 이제 대개 이제 카페나 이런 데가 되게 폐업하면은 네. 즉시 그걸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회수나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관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중고 펜토셀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펜토셀을 이용해서 결국은 신호를 세게 하면요. 네. 주변에 있는 KT 가입자들의 어떤 폰이 여기에 네. 탁 붙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서 그럴 이제 때. 폰하고 관련된 IMSI라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입자 식별번호. 네, 네. 그 번호를 갖다가 저 KT에서 발표한 것처럼 5천 몇백 명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집하게 됐는데 어쨌든 가입자 식별 번호는 유출된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그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것만 갖고는 아무도 못 하고 예. 그들이 이제 그 번호를 가지고 예. 범행 대상을 아마 물색해서 다른 곳에 있는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뭐 대리점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쪽 사람을 공모해서 네. 우리 소액 결제하려면 네.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다 필요하지 그럼 또 않습니까? ARS 해가지고 모두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누군가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마 또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한테 전송해서 거기서 소액결제 시도하고 뭐 하는 이게 조직범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들은 그렇게 문자나 뭐 이렇게 인증을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이게 예, 저절로 가로챈 거죠. 가로챈 중간에 거죠. 가로챈 거죠. 펜토셀이 있으면 중간에 가로채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심 복제폰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난번 SKT들한테 왜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폰을 복제하려면 네. IMEI라고 하는 폰하고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IMSI 말고 IMEI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저 네. 통신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게 폰에 대한 인증 키값이 있어요. 인증값. 근데 그거는 누가 갖고 있냐면 삼성이나 애플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복제하려면 삼성이나 애플도 해킹해야 돼요. 삼성이나 애플에서 가져와서 네. 이 IMEI하고 맞춰가지고 매칭이 돼야 복제폰을 할 수 있는데 복제폰을 그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유심 정보를 확보해서 똑같은 유심을 만든 후에 다시 휴대전화에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해서 복제폰 만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된다라는 게 거고 교수님 말씀이신 지금 그리고 거고요. 유심 보호 서비스가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내부 사정이 밝은 협력업체 직원이라든가 뭔가 내부자가 예, 개입됐을 연루됐을 거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한 2억 정도 수익으로 네. 이게 하려고 하면 네. 이 그 어려운 해킹으로 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정보를 쉽게 얻었을 거다. 네. 쉽게 얻으려면 내부 정보에 밝은 사람이죠. 그럼 협력사 직원이라든가 내부 정보 밝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펜토셀에 가서 뭐 어떻게 접근하면 그게 아까 가능할 수 말씀드린 있어요? 대로 펜토셀 중고 펜토셀이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펜토셀을 갖다가 KT에서 발표한 거는 결과가지고 차량에다 싣고 이번에 지금 뭐 광명, 금천, 인천 이 서남부 쪽에 지리적으로 많더라고요. 가까운 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자동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신호를 증폭시켜서 강하게 하면요. 예. 그 지나가는 KT 가입자들은 예. 자기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 신호가 세면 자동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SI가 노출되고 네. 거기서 이제 범행 대상을 몰색한 거죠. 혹시 일부 대리점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펜토셀 갖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네. 아까 말한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그거를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쉽지는 않은 거지만
대리점이 예를 들면 대리점 직원이 일탈 행위를 하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심야 시간대 주로 좀 새벽 시간대 많이 발생했습니까?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했으면은 예. 우리 CCTV 이런 거 다 조회해 보면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KT가 네. 처음에는 네. 이 하도 스미싱 범죄가 많으니까 이 스미싱인지 알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다가 네. 이 심상치 않으니까 결국은 경찰에 이제 신고했는데 네. 경찰은 말씀하신 대로 CCTV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 이걸 다 파악할 수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거기 소액 결제로 얻은 상품권 네. 그것도 이제 계속 선물하기에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아마 CCTV를 다 뒤지면 네. 조만간 단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사태가 터진 후에 지금은 추가로 피해 입은 사람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기간이 8월 예를 들면 27일 뭐 그 무렵부터 이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이거 얘기하니까 나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추가 신고가 이어져 가지고 막 9만 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면은 되게 한 달씩 계속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네. 8월 달 전체를 지금 뒤지고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게 불법 펨토셀 2개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 이거는 의혹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 펨토셀 2개에서 예. 거기서 이제 개인정보라는 IMSI입니다. 네네. IMSI인데 네. IMSI가 가입자 식별번호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개인정보냐 아니냐 이거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 KT는 뭐 해킹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 거고. 해킹이 아니죠. 네. 근데 일부 사람이 이제 뭐 해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는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막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렸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는 네. 우리가 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KT가 좀 서둘러서 뭔가 대처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약간 좀 늑장 대처라는. KT가 결국은 실수한 거는 네. 이게 해킹이라고 생각했으면 즉시 신고했겠죠. 네. 근데 해킹이 아니고 스미싱 범죄인 줄 알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이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스미싱을 넘어서서 결국은 자기네 신만으로 수습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고 신고한 거죠. 아까 말씀 경찰에 신고하면 CCTV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내부자라든가 무슨 이제 몇몇이 그렇게 이제 뭐 큰 공모해가지고. 수익이 아니라 이제 예. 어느 정도 일정의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범죄였다라면 지금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고 경찰 수사하고 막 이러면 당분간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는 더 커지지 않을 거라면 다행인데 예. 앞으로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통신사들의 어떤 그 개인정보 관련된 사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형의 사고라든가 계속 나타나니까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KT는 일단은 뭐 저 모든 피해는 자기들이 다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KT가 어쨌든 내부 통제 실패를 한 거거든요. 예, 내부 통제 실패 뭐 이런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동안 이제 어떤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아마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겁니다. 뭐 저번에 네. SKT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 정보 보호 예. 수준,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 좀 강화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외 다른 기업들은 어떤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안 이런 건 잘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닌가 봐요. 근데 네. 이게 저도 40년을 이 분야에 했었는데 네.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미국의 3대 통신사 네.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똑같이 해킹 다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보상할 건 보상하고 뭐 계속해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채찍만 할 게 아니라 네. 채찍과 당근 같이 하고 국가 사이버 보안 수준을 전체 높일 수 있는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찍과 당근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뭐 네. 지난번 SKT 같은 경우도 1340억이나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다고 해서 보안 수준이 갑자기 높아집니까?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관련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게 인정되면은 네. 그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그것도 과감히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을 갖다 널리 보급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투자를 갖다가 인정해 준다든지 네. 그 여러 가지 관련된 법도 만드는데 네. 우리나라 관련된 법도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관련 법은 그럼 어떤 법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걸 하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보면 북한한테 해킹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예. 사이버 보안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네. 민간과 국가기관의 협력이라든지 네. 외국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투자를 하면 어떤 그걸 갖다가 뭐 일부 어떤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든지 네.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AI 쪽은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AI도 만약에 해킹당하면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예. 어쨌든 소비자들 피해는 완전히 없습니다. 다 보상될 보상될 수 겁니다. 있도록 예.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학원 석좌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